안녕하세요. 심이되었습니다. 그 지금 말이죠. 오늘은요. 저희가 예정에 없게 2부를 지금 준비를 급하게 했는데 그 라임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씨를 몰아내는 것까지 검찰 내부에 부패 조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가 좀 그런 단서를 포착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다가 좀 썼고 이걸 방송으로 바꿔서 내용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좀 심각한 얘기 할 때는 그 전투복을 입고 나올 거거든요. 군복을 입고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군복은, 이 전투복은 그 독일군,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 그 독일 연방군의 전투복입니다. 2세대전 이후에 거의 한 1980년대까지 민무늬 전투복,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국방색 전투복을 입다가 80년대 중후반에 플렉탄이라고 9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플렉탄이라고 이제 이런 그 디지털 무늬가 약간 들어간 전투복으로 이제 독일군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독일군 전투복이고요. 제가 이 외국 전투복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의 위주로 바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면 외국 전투복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 사이즈에 맞는 편한 기능성 옷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좀 큰 편이라 가지고. 근데 전투복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투복이 또 꽤 기능성 의류다 보니까 몇 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전투복들을 쭉 말씀드리면 보자. 크로아티아 전투복 상의가 한 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전투복이 한 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전투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국 전투복 사막색, 그 다음에 정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제 그 멀티캠까지 영국 전투복이 한 벌씩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뭐 한국, 그 다음에 미 해병대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자위대, 일본 자위대 전투복도 제가 한 벌 가지고, 위에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급한 일 있을 때 한번 제가 입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원래는 캠을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제 얼굴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캠을 가급적이면 노출 안 시키려고 했고, 캠 노출할 때마다 위에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거 머리를 감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미 노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좀 전에 제가 머리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조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안경을 제가 여러 가지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것저것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이제 그 자주 쓰는 안경, 전부 다 사실 자주 쓰는 안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면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란 것도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조금 똑똑해 보이려고 이제 이런 무태 안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제 눈에 다 저기 도수가 맞는 것들입니다. 눈이 좀 안 좋아서 도수가 높거든요. 이런 무태도 해봤는데 이거 되게 깔끔하고 마치 그 변호사처럼 법률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약간 히메리가 없어 보입니다. 무태를 쓰고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포인트는 없어 보인다. 얼굴 되게 밋밋해 보입니다. 제가 얼굴이 앞이 좀 넓은 평안족입니다. 그래서 협안족이라 평안족이라서 되게 얼굴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가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럼 좀 더 약간 회계사처럼 보이는 은퇴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되게 똑똑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나이 들어 보입니다. 방송에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의사나 회계사가 아닌 다음에 이런 은퇴 안경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른 게 뿔테입니다. 뿔테는 사실 이거 말고도 안경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자, 이 뿔테를 처음 쓰고 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거다. 좀 되게 지식인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고 고뇌하는 어떤 그 순수해 보이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 작은 화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을 키우진 않을 거거든요. 작은 화면으로 나갈 건데 키워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작은 화면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만 이 뿔테를, 이거 저 명품입니다. 이거 듀퐁, ST 듀퐁사의 뿔테입니다. 제가 이거를 옥션에서 되게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너무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싸게 샀는데 물론 이제 케이스는 다 딸려서 왔습니다. 듀폰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진짠가? 가짠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듀폰 케이스가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그 듀폰 사실 명품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게 명품 텐데 이거 얼마나 싸게 샀냐면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가격이 태가 가격이 10만원이 채 안돼요. 10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아닐까 고민을 했지만 이게 산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뭐 불만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게 가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해진 게 같이 온 튜폰 케이스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가만 놔뒀는데 두 조각이 났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되게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퉁도 플라스틱이겠지. 지가 뭐 레진 그러니까 수지를 깎아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짝퉁 듀폰 안경을 쓰고 전 명품 진품이라 믿고 싶습니다만 짝퉁 듀폰 안경을 쓰고 오늘 부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간조선에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2021년 1월호라고 되어 있죠. 아직 2020년 12월인데 원래 신문사들은 이런 식으로 발행합니다. 월간조선 1월호에 실려있는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철저해부 라임 김봉현에게 1000억원 자금된 사채시장 대부 K씨가 누구냐 이거죠. 운동권 출신이다. 친여 성향에 지하자금 1조 원을 굴린다. 여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극에 달한 모양새다. 전방위적인 사기 행각. 그 결과 초래된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지연 사태. 가히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라 불릴 만한 규모다. 물론 이게 월간조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과장되게 쓰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직 수사 중이고 재판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월간조선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먹잇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상대가 호랑이만 하면 저 상대를 고래만 하다라고 하는 게 이 조선일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이런 이제 소설 같은 묘사 이런 것들은 사실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한탕을 위해 모인 사람도 부지기수다. 정재계 인사, 기업 사냥꾼, 연예인에 더해서 룸사롱 마담, 조폭까지 나올 만큼 다 나오니 이젠 어쩐지 새로운 소식도 없다. 이거 상당히 좀 악의적이죠. 이것도 이 말도. 김봉현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정쟁만 반복할 뿐 수사가 사실상 끝물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여기가 바닥인 걸까? 그런데 그 어디쯤 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하로 통하는 문이다. 보통 기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요 선배한테 욕 먹습니다. 너 소설 쓰냐? 왜 이렇게 네 감정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욕을 먹는데 이거는 약간 수사물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깝더라도 여러분 한겨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팩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의 진짜 돈줄.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간 지상에서 라임의 전주 역할, 돈주인 역할은 김봉현이 맡았다. 라임 살릴 회장님이라는 칭호까지 붙었다. 그 무렵 지하시장 관계자들은 코드숨을 쳤다. 시장에서 가입 밑바닥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관 운영으로 치면 조바 있죠. 방에다가 맥주 땅콩 넣어주고 청소해주는 핫바지 중에 핫바지인데 전주는 무슨 에이 이 새끼 많이 컸네 했다니까요. 한때 김봉현이 다녀간 룸사롱 업주의 말이다.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김봉현의 돈줄이 K라는 거요. 그 사람 말고는 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말단 중에 말단 주제에 어떻게 상장사 회장이 됩니까? 이곳에서 김봉현을 말이라고 불렀다. K씨는 마주라고 했다. 김봉현을 움직인 주인이라는 뜻이다. 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김봉현은 K씨를 거의 신으로 모셨죠.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요. 이 바닥에서는 돈 있는 자가 갑이에요. 계약서상 병으로 기재되거나 혹은 흔적이 없더라도요. 흔히 자금 지위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융통했다고 하잖아요. 자금 지위를 가진 자, 그가 바로 K씨입니다. 사채업자와 세트로 움직인 김봉현, 이 K씨 얼굴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는데요. 조선일보도 바로 대놓고 쓰긴 못하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소송 들어오거든요. 이거 그냥 대놓고 썼다가. 찍기라는 용어가 있다. 주로 사채 시장에서 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금으로 가정에 입금했다가 바로 빼는 편법 행위다. 다른 말로는 가장 납입, 주식을 사는 척만 한다. 그 때문에 회사 자금이 거짓으로 부풀려진다. 몇몇 시장 관계자들은 김봉현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찍기로 자금을 지원한 인물이 K씨라고 지목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봉현은 K씨의 돈으로 회장 명함을 판 셈이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 자금 조달할 때 이 투자금을 가정해가지고 이걸 사서 확 들어왔다가 올라가면 대판단 얘기죠. 아니면 기업 지분을 사버리거나. 김봉현은 이 명함을 들고 본격적으로 기업 사냥에 나섰다. 2020년 3월 한국경제기사의 일부다. 보통 이게 다른 신문사 기사를 인용한다는 거는요, 조선일보가 이거 관련해서 누가 증언을 해줬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은 그 사람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 제보자가 이게 유사한 다른 신문사 기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썰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될 테니까 이쪽에 떠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보자한테 조선일보가 이걸 바로 들었다고 얘기해버리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손에 빠란데 그 사람이 바로 타겟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법을 주로 씁니다. 김 회장, 김봉현의 손을 거쳐간 코스닥 기업은 화진, 크로바, 럭슬 등 한두 개가 아니다. 대부분 횡령 혐의가 발생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들이다. 한 코스닥 인수합병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은 악덕 사채업자 K와 세트로 움직이곤 했다며 조폭 계좌를 동원하는 등 1990년대 방식의 무모한 횡령 수법을 자주 쓴다고 전했다. 그러면 이 조폭 계좌 운운하고 1990년대 방식 운운하고 악덕 사채업자 K 운운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예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호남 쪽 조직과 호남 쪽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쪽은 사실 좀 늦거든요. 발전 속도가. 조폭들도 그래요. 약간 올드한 분들이 많습니다. K씨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이처럼 단시대만 잠깐씩 등장할 뿐이다. 세트로 움직인다. 이는 무슨 뜻일까? 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K는 상장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자산운용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해요. 김봉현과 같은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베일에 가린 채 자금을 대주죠. 그 때문에 문서 어디에도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안 받고 추적도 안 받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에 이제 책임질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죠. 흔적 없이 움직이는 K. 여러 증언을 추적해본 결과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런 식이었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코스닥 기업 크로바 땡땡땡. 2018년 7월 김봉현은 이곳의 대주주사 임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스타모빌리티의 회장이자 명동 사채시장을 움직이는 엄청난 재력가인데 너희한테 투자해주겠다. 사실은요, 진짜 재력가들은 이렇게 얘기 안하죠. 지가 이걸 홍보 포인트로 삼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티볼리 땡땡땡이라는 회사를 소개했다. 양사간 협력으로 수익을 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김봉현은 티볼리 땡땡땡의 전환사채를 크로바 땡땡땡에 발행하고 60억 원을 빼돌렸다. 회사는 당연히 휘청거렸고 김봉현은 고소를 당했다. 티볼리 땡땡땡과의 관계가 악화된 김봉현은 횡령한 돈을 모두 상환하고 크로바 땡땡땡을 내가 인수하겠다고 했다. 상장 폐지 위기였던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때 K씨가 등장한다. 크로바 땡땡땡 관계자의 말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주주연대를 설립하고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K씨를 소개해 주더군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재력가라면서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뭐나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펌에 그것도 대표 변호사가 소개해주니 그저 믿을만 하겠지 했습니다. 복잡한 연유에서 끝내 인수가 무산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봉현이 먼저 이 회사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이 K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가서 싼값에 이걸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작전이죠. 그런데 이 뒤에 또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상호 씨가 나오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 로펌하고 K하고 김봉현은 같이 사기치고 다니면서 움직였는데 여기에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이상호 씨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면 이상호 씨는 그 양말 장수 미키 루크 이상호를 말합니다. 이 로펌 대표 변호사를 로비 창고로 삼아서
이 아마 라임의 로비를 중개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김봉현에게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3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실제 받은 금액은 2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20억이 다 이상호한테 간 건 아니고 여기저기 로비 자금으로 정치권에 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계 한 소식통은 당시 K씨는 회사를 살려주는 대신 김봉현을 대표로 앉히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한패거리인 거죠. K씨와 김봉현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김봉현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감 중이다. 2018년 10월부터 19년 1월에 걸쳐서다. 3개월간. 그즈음 김봉현이 수원여객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며 찾아간 이 또한 K씨였다. 실제로 기업 인수에는 때때로 큰 손의 지하자금이 들어간다. 이들은 주로 한계기업, 회생불가 기업이다. 사채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폐업 직전에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구멍가게가 아니니까 문 닫고 싶다고 그냥 닫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중은행은커녕 2금융, 3금융에서도 돈이 안 나와요. 대부업계 측에서도 리스크가 크니까요. 사채에도 급이 있습니다. K씨는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찾는 업자예요. 그러면 이자도 아주 높겠죠. 그리고 그 이자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목숨으로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K씨는. 그러면 뒤에 그 장기 거두러 다니는 조폭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K씨가 철저히 기업 사냥꾼으로 고객을 둔다는 점이다. 기업 사냥꾼들을 고객으로 둔다는 점이다. 김봉현뿐만 아니라 한때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모씨, 유모씨 등 또한 그의 우량 고객이다. 이 한모씨, 유모씨도 대부분 다 저기 사채 이용해가지고 이 펀드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검찰 조사 중인 이재명 테마주, 대성 파인텍과 에이프런티어, 리드, 스타모빌리티, 에스모 등 라임 관련 기업들도 다 얽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K씨 같은 사람이 없으면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어떻게 돈놀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줘서 일단 아무리 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미천되는 자금이 필요한데 수십억이 이걸 K씨가 대주는 거예요. 대신에 K씨는 늘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몇 배로. K씨는 이런 말들이 물어오는 기업들의 거액의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라임 자산운용과 같은 곳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너덜너덜해도 상관없으니까 정치권이든 뭐 국가의 자금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끌고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내가 컨트롤 가능한 통장으로 이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빼돌리면 되니까, 그러고 회사 부도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우리가 돈 먹였던, 뇌물 먹였던 인간들, 법 쪽에, 검사 쪽에 뇌물 먹였던 인간들이 알아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해서 덮어주겠지. 김보현 같은 껍데기들 몇 명만 감옥에 넣고.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말단 하수인 한두 명 집어넣고 많은 개미들의 돈을 쓸어가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금융사기입니다. 조포 입껴있는. 이거 사실 90년대나 2000년도 초반때나 한창 하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걸 하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 조폭 계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조폭이나 서울 쪽 조폭들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불법 도박이나 또는 뭐 보이스 피싱이나 또는 스포츠 토토 이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사채금을 상환받을 나름의 장치인데 이 대목에서 기업 사냥꾼들의 횡령 배임이 대부분 발생한다. 물론 고액의 이자는 덤이다. 사채업자 관계자들은 브로커가 가져가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통상 월 10%, 월 연 120%는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아니지 10억을 100억을 빌리면 12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이자로만. 이자만. 그러니까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은 10억을 만약에 100억을 빌려서 1년 지나면 220억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더블 장사죠. 무자본 기업 사냥꾼, 사채업자, 자산운용사 투자, 상장기업 횡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기업 사냥꾼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부실기업의 연쇄 상장 폐지로 인한 라임 쇼크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한번 관대하게 생각해보자.
K씨는 다만 불법 사냥을 위한 총알을 장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이 죄가 될까? 이때 만일 잡은 꿩을 나눠 먹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렌즈를 조금 멀찌감치 떼어본다. 시야를 넓히니 K씨에게는 김봉현 같은 말이 수십 수백 마리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코스닥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라고도 본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라임과 같은 금융사기를 권력형 비리에만 맞춰서 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점을 놓치고 말았다고 입을 뗐다. 예컨대 라임은 양면 사기극입니다. 환매 불가능으로 입은 피해, 그 뒷면에는 무자본 기업 사냥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습니다. 이는 산정이 불가능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언론에 언급된 기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최근 2년간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거나 상장 폐지 직전에 놓인 기업 다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회사가 되게 부실해지면 연쇄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기업을 식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CB를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으며 이 전환한 이들이 주주로 명부에 남았는지 아니면 즉시 팔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CB가 이제 전환사채거든요. 전환사채를 말하는 건데 이즈음 정체가 모호한 조합 또는 개인에게 발행한 CB가 라임과 관련됐는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 라임수사팀이 이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안 보내주고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사람 좀 추가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냥 대충 하고 덮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장기업에는 늘 신규 임원 혹은 CB 발행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징은 경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실제 이번 라임 관련 기업들의 그 등기부를 떼보면 동일한 인물이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전속 대역 배우들인데 이들은 쿠션이라는 기법으로 CB를 발행받자마자 거의 동시에 뒤에서 팔아넘깁니다. 라임이 직접 CB 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임 피해 기업이라 명시할 근거는 찾기 힘들겠지만 그 몇 년간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별도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K씨는 현재 몇 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다. 그중 하나는 코스닥 기업 디지털 땡땡과 관련돼 있다. 몇몇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곳의 사실상 최대 주주다. K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인사는 그는 폐업 직전에 기업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다면서 만일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담보로 받았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차명 계좌에 돈만 받아놓고 정작 주식은 주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인사는 디지털 땡땡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말에 K씨에게 돈을 입금했으나 주주 변동은 없었다며 K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돈만 뺏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명 계좌에 돈을 받아놓고 주식을 안 주는 사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건 뒤에 조폭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실제 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돈 받아들는 형님들이 출동을 합니다. 이 새끼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걔들도 함부로 출동할 수 없는 어떤 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K씨는. 이 인사는 이어 그간 라임 사태는 수조 원의 돈이 사라졌다고만 보도됐다면서 그러나 이 돈 중 일부는 K씨가 거느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장사로 흘러들어갔고 정황상 작전 세력들과 함께 이익을 나눠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K씨는 라임 사태의 큰 수혜자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는 또 K씨는 옵티머스에도 잠깐 돈을 넣었다가 뺐다면서 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K씨란 인간은. 그러면 이낙연 씨에 대한 로비에도 이 사람 돈이 안 들어갔을 수는 없죠. 그죠? 왜 돈을 넣었다 뺏겼습니까? 국무총리 출신한테 로비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대선 단순히 국무총리 출신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험 들은 차원에서 여기저기 돈을 꽂았겠죠. 거대한 지하세계 그 속에 살며 지상의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K씨. 그에 대한 정보를 캐는 건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 사람을 왜 묻는 건데요? 무작정 찾아간 명동사채시장 이름 석자를 대자 일제히 돌아온 반응이다. 수소문 끝에 그를 안다는 몇몇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때 룸사롱을 운영했던 한 사업가의 말이다. 정말 악독한 사람이죠. 주가 조작하는 애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원한 있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도 스스럼 없거든요. 잠깐 살다 나오는 거 큰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구속이 안 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용하기도 해요. 제가 방송을 여기서 중단할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만은 이건 뭐 월간조선에 나온 얘기니까 K씨가 월간조선 찾아가시겠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이죠. 총이 있습니다. 호신용 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그와 마찰로 신변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다. 전화를 걸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10분간 쏟아내다 보니 뭐 창자를 걸쳐서 뭐 장을 젓갈을 당분다 뭐 이런 얘기겠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태아난 척 대했지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또 다른 M&A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그는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돈 버는 수법도 그렇고 번 돈은 룸사롱에서 많이 쓰죠. 전라도 조폭 출신의 한 사업가는 K씨는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이 바닥에선 유명하다. 현금으로 한 번에 수천억 원씩 굴린다면서 그는 명동 사채 왕이라고 불렸던 최모 회장의 후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최 회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악의 피라미드,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최 회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그 또한 유명세에 비해 드러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며 개인 자산 규모는 1,500억, 현금으로만 1,0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로만 알려졌다. 한 번에 융통 가능한 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2012년 4월 사기와 특수협박 등 13개의 혐의로 징역 8년 확정을 받고 나서야 그의 존재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지금 나오셨겠네요. 최 회장은 현재 판결에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만기 출소일이 지나고도 노역을 살고 있다. 아직 안 나오셨네. 그런 그에게 오랜 내연녀가 있었다. 2011년까지 14년간 함께 살았던 한모 씨다. 한 씨는 최 회장의 비밀을 낱낱이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씨의 말이다.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돈 가진 꼴을 못 봤습니다. 무조건 거덜을 내야 직성이 풀렸죠. 악독하기 그지없었어요. 돈으로 경찰을 포섭해서 자기에게 방해되는 인물은 감옥에 넣어버릴 정도였죠. 징역을 보내는 방법은 이른바 마약 던지기. 이거 있죠. 그 아저씨에 보면 송영창 씨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원빈 씨가 이게 그냥 그 납치 조직에 그냥 심부름이라고 마약을 이 송영창 씨한테 배달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송영창 씨가 이걸 보고 그런 얘기 해요. 야, 뭐고 이거? 던지기가 이러거든요. 이게 던지기입니다. 마약 던지기. 타겟이 된 인물의 주머니 혹은 소지품에 몰래 마약을 넣어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경찰이 출동하도록 해서 마약범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마약범 누명을 쓴 사람이 여럿이다. 뭐 차 트렁크에 그냥 던져놓으면 되니까. 최 회장은 원래 도박판에서 꽁지 대출, 그 도박 자금 빌려주는 건데요. 이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꽃뱀을 여러 거느리면서 한 판에 몇 억씩 하는 사기 도박을 하루에 100판씩 하면서 재산을 1,000억대까지 불린 거죠. 운이 좋았네요. 까딱 잘못하면 이러다가 칼 맞아 죽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사냥꾼들에게 돈도 빌려줬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고리와 더불어 주식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회사를 뺏기도 했어요. 담보받은 주식을 몰래 내다 팔아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이를 빌미로 반대 매매를 쳐서 하한가를 만들고 바닥에 떨어진 회사를 걷어들인 거죠. 가장 전형적인 90년대식 그 회사 인수거든요. 사채업자들이 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는 회사를 쉽게 사지만 여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살을 하는 겁니다. 특히 개미들. 왜냐면 떨어질 때 같이 던지니까. 자본시장의 한 소식통은 최 회장은 도둑의 작물을 빼앗아 먹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최 회장 밑에서 일을 배운 이가 바로 K씨다. 이 소식통은 K씨는 그런 최 회장에게 못된 것만 배워 그보다 한 수 위의 경지에 올랐다면서 특히 최 회장이 징역을 사는 동안 그의 돈을 내다바이 친 자금으로, 사기친 자금으로 사업을 굴리면 파렴치한 모습도 보여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둘 사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의 말이 맞는다면 K씨는 도둑의 작물을 뜯어낸 자의 작물을 또 뜯어낸 인물이라는 뜻이다. 정말일까? 최 회장 수하의 조폭 Y씨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Y씨는 수감 중인 최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려줬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돼 있었다. 그 새끼, 내가 빵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내 동생들 마음고생시키고 동생들 돈 뜯어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역정에, 이 같은 역정에 Y씨는 그냥 죽여버리시죠 라고 거들었다. 이걸 녹음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원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녹음을 했다는 거는 백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사실 조폭두목 Y씨도 K씨하고 어느 정도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씨는 이 최 회장 K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스파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8년 동안. 둘 사이 금전으로 인한 불화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한때 최 회장의 신복으로 오랜 기간 사업을 같이 한 인물이다. 그는 K씨와도 여러 차례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최 회장은 알아주는 큰손이었죠. 현금을 1조 원까지 굴렸으니까요. 지금은 용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K씨는 명동 사채 바닥에서 소위 수수료를 받는 미꾸라지였어요.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최 회장은 구치소에서 늘 여기서 나가면 K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금전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수감되고 그의 통장을 최 회장의 형이 관리했는데 K가 한동안 그 형과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 K씨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 K씨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 돈을 빌려주고 M&A도 한다. 최 회장이 하던 방식과 같다. 회사에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다음 주식을 담보로 받고 주식으로 장난을 쳐 회사를 먹는다. 이후 각종 공시를 띄워서 주가를 올린다.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기법이긴 하네요. 불법 아닌가? 완전히 사기다. 언젠가 K가 사실상 지배했던 코스닥 기업이 공시를 한번 띄우니까 4,000원 떼던 게 며칠 내에 이제 만원까지 뛰는 걸 봤다.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난리도 아니더라. 요즘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띄우던데 그것도 알고 보면 외국인 통장을 구해서 자기네끼리 사고 파는 거다. 그렇게 K가 관여한 코스닥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안다. 많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나? 상장 폐지된 것까지 합하면 500개까지는 안 되겠고 300개? 확실한 건 최소 100개는 넘는다. 이제 K씨의 혐의점이 다소 분명해 보인다. 검찰 또한 그를 소환해 조사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라임 관련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이에 룸사롱을 운영했던 사업가 A씨는 의문을 표했다. A씨의 형 역시 K씨와 똑같은 자금책으로 과거에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형이 2013년경 어느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60억가량의 자금을 댔다. 인수하려던 상장사가 기업 사냥꾼에 휘말려 상장 폐지됐다면서 그 바람에 형이 공범으로 몰려 6년간 실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K도 라임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돈을 대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망을 피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K씨와 같은 사채업자들은 필연적으로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취재 과정에서 빈번하게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K와 검찰의 유착설이었다. 검찰 고위 인사, 다시 말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현직 고위 간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다. K의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한 인사는 이러한 정황을 꽤 상세히 알고 있었다. K씨와 친한 검찰 간부는 누군가?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C검사인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바로 그 검사와 서로 친하다는 걸 확인했다. 어떻게 확인한 건가? 둘이서 전화통화하는 걸 내가 바로 옆에서 봤다. K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검찰청에 이제 C검사라고 하더라. 그 순간 내가 살짝 휴대전화를 봤더니 그 검사 이름을 한글과 영문 이니셜로 조합해서 저장하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가령 그 검사가 홍길동이면 홍GD 이런 식으로. 둘은 어떤 얘기를 나눴나? 두 사람이 함께 놀러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K가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가는데 같이 가실 거죠? 이러니까 소화기 넘어 인물이 그래요 하더라. 정황상 가족 단위로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도 받았다. 대화를 미뤄봐서 둘은 자주 만난 것 같았다. 이밖에 K는 C검사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고위직에 있는 검사와도 친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C검사의 이름 석자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흘려 들어왔다. 이른바 채널A 검찰 유착 사건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제보자 X, 지모씨를 안다는 어느 수감자가 월간조선에 편지 한 통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 편지에도 문제의 C검사가 등장한다.
편지를 쓴 수감자는 과거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검찰 정보원 노릇을 했던이다. 그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사냥꾼들에 관한 정보를 검찰 측에 건넨 이 중 한 명이다. 그 이 수감자는 그때 알게 된 기업 사냥꾼이 C 검사와 아주 친분이 깊다고 편지했었다. 물론 이 수감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C 검사가 문제의 편지에 이어서 김봉현의 돈줄 K씨와의 관계에서도 언급된 건 분명 예산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검찰 인사도 등장했다. K씨와 현재까지도 친교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는 K씨가 대검찰청 이 부장 검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했다. 이 부장 역시 C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장은 K씨와 관계가 깊었던 최 회장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고 말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K씨는 대검찰청의 고위 간부 2명,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 1명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다. K씨의 인적 네트워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한 소식통은 여권 유력 인사 Y씨, 친여 성향 언론인 J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K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2019년 서초동 조국 집회에도 나가는 등 정치색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귀뜸하기도 했다. 야, 이런 개색.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K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 K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10명 이상의 취재원을 만났다. 그 중에는 그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사채업계 한 관계자는 XXX, 그러니까 이불 속득에 이르는 말, 그러니까 그 주둥이, 보통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가 보살인 사람을 만나서 못하느냐고 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뭐하겠냐고 이 얘기를 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알려준 번호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파악된 것만 총 3개, 그중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회의 중이니 문자를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왔다.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자 그는 의외로 흔쾌히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이렇게 K를 만나게 됩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2020년 12월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큰 손의 일타라고 하기에는 허름했다. 마른 체형의 그는 생각보다 정중한 모습이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기자는 처음이라고도 했다. 경상도 억양이 다소 있었지만 중저음의 미성이었다. 사채업자라는 느낌은 거의 풍기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봉현과는 어떻게 인연이 됐나? 2018년 12월에 어느 상장회사를 운영하는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상장회사 인터불스 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네더라. 김봉현이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할 때 찍기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시점상 그 이후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K씨가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있는데 날짜가 틀리거나 이렇게 보통 답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사실 자체를 자꾸 속이긴 어려우니까 날짜가 다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언론사 취재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기법을 쓰고 있죠. 계속 시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뭐 만났더니 뭐라고 하던가 수원여객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여객 전임 대표가 대략 100 몇십억 원을 가수금으로 사용해서 그걸 메워놓으면 인수가 끝난다고 하더라. 우리 회계팀을 통해 알아봤더니 수원여객이 상당한 우량회사였다. 100 몇십억 빌려주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자금에 대한 담보는 뭐였나? 100 몇십억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원여객 주식 전체를 담보로 다 맡기라고 했다. 그 회사 넘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2018년 12월 29일인가 30일 100 몇십억을 수원여객 계좌에 입금했다. 돈을 먼저 줘야 그쪽에서 주식을 주니 우리가 먼저 입금을 한 것이다. 그런데 김봉현 측에서 대표이사와 소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주식 담보 제공을 주저했다. 시작부터 계약 위반의 소지가 보인 셈이네 라고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건 계약 위반이다. 2019년 1월 1일 바로 자금을 인출하겠다고 했다. 만약 1월 1일까지 주식을 갖고 오면 그대로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안 가지고 오면 기한일 상실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
그쪽에서 1월 8일인가 10일까지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 줬다. 근데 그때까지 주식을 안 가져왔다. 김봉현 측에 통보하고 수표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렇게 그 거래는 끝이 났다. 설명대로라면 거래가 무산된 셈인데 파악하기론 당국이 소환조사를 한 걸로 안다. 2019년 10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지능 1팀이 나를 소환했다. 사기사건 수사팀입니다. 거기서도 2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 처음에 김봉현과 공범으로 보더라. 공범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경찰 측에서 김봉현과 거래한 수표에 대해서 물었다. 그 수표를 추적해보니 K씨 측 통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채권을 회수한 게 다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받았나?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들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소환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역에 관련해서 우리를 압수수색도 했다. 그 사건으로 3번 정도 검찰에 불려갔다. 그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는 걸로 안다 라고 질문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라임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소환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불려갔다. 거기서도 3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김봉현과 거래가 너무 빈번하다며 검찰이 그걸 다 해명할 수 있냐고 묻더라. 해명 못할 것도 없으니까 다 얘기를 했다. 빈번하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나?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란 건 몇 회를 말하나? 검찰의 기록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답했는데 10번 정도 되는 것 같다. 금액은 총 1,000억 원이 되는 것 같다. 그럼 김봉현에게 돈을 빌려준 거는 맞네. 맞다. 김봉현하고 1년 정도 자주 만났다. 김봉현이 나더러 룸사롱 오라고 한 적도 수십 번 된다. 청와대 행정관이 있던 자리에 오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자리에 갔나? 안 갔다. 청와대 행정관이 있는 자리에 뭐하러 가나? 그 행정관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모를까.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 자, 요까지 일단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을 쭉 보셨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까 수원역에 관련해 가지고 김봉현 씨한테 크게 실망했잖아요. 100 몇십억 빌려줬는데 제대로 거래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회수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봉현하고 자주 거래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K씨의 말에 따르면 김봉현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건데 그 이후에도 김봉현 씨하고 계속 거래를 해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수원역역하고의 사업이 잘 안 된 것 뿐입니다. 본인이 주도했고 김봉현이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잘 안 된 거니까 거기서 접은 거고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는 김봉현하고 계속 실행을 한 거죠. 앞서 그 월간 조선에서 얘기했던 저 배후에서 김봉현을 움직인 사람이 K다 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쭉 들어도 그런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남은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서류상으로 남은 증거가 없으니까 김봉현만 달려 들어가는 거죠. 김봉현은 K 자금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이자로 뭐 한 몇 년은 황제처럼 살았으니까 너 감옥 몇 년 갔다 와 이거죠. 그리고 이 K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 검찰의 주요 간부들인 거죠. 특히 추미애 라인. 제가 잠시 뒤에 그 실명을 추정되는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크로바 땡땡땡의 자금 지원을 고려할 당시 사측에 김봉현을 대표이사로 앉히라는 제안을 했나? 그 또한 사실이 아니다. 세간에서는 김봉현을 전주라고 하는데 김봉현은 미꾸라지이고 라임에 배우는 고사하고 라임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라임에 부실을 끼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김영홍이다. 김영홍을 본 적이 있나? 만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김영홍이 부탁한 일부도 김봉현을 통해서 했다. 김영홍은 누구냐면 메트로폴리탄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배우 신은경의 전 남편인 김모 전 테트라 사장의 소개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을 만나면서 법인을 설립했고 라임돈 약 3천억 원이 이 회사 관계사 14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재 필리핀 모처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홍은. 그래서 이 K씨는 이 모든 거의 배후를 필리핀에 도망가 있는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게 김홍현이 부탁한 일이 뭐냐, 김봉현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된 제양군인의 상조회사 인수였다. 상조회사 최초 인수자금이 김영홍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법무법인 청담이 매각 주관사였고 김영홍이 그 거래에 있어 에스크로를 해달라고 김봉현을 통해 내게 부탁해왔다. 그런데 거절했다.
에스크로라는 이제 결제대금 예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서로 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중고거래에서도 이렇게 돈을 맡아줬다가 수수료 일부만 떼고 건네주는 소위 안전결제사가 있는데, 그 안전결제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건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거래 성사되면 꽤나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거절했냐. 그 사람 김영홍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았다. 나는 돈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집어씌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 이 K씨도 더 나쁜 놈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 보였다는 건가? 그렇다. 라임 투자처 중 한 곳이 캄보디아 리조트였는데 거기에도 본인 돈이 들어갔나? 제한군인의 상조회사랑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역시 무관하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도 2달가량 투자한 걸로 알고 있다. 옵티머스는 지금 수사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항을 언론에 유출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 검사 핑계 대면서 말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옵티머스에 본인이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이 K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될 수 있거든요. 옵티머스 거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라임처럼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재판에 올라간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말을 피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 일치되게 나오는 거는 이 모든 문맥상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주범들은 다 딴 사람들이고 필리핀에 도망가 있거나 지금 확인이 안 되거나 지금 감옥에 있는 이 김봉현 이 새끼거나 뭐 이렇게 다 남한테 미루고 자기는 그냥 성실한 사채업자였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역에게 100 몇십억을 넣었을 때 이자는 얼마를 받았나? 그건 예민한 부분이다. 참고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라고 물으니 그런데 통상적인 사례는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례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다음 거래를 위해서 식사비도 좀 주고 그럼 밥값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김봉현에게 돈을 내줬으니 본인이 김봉현의 전주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 라고 물으니 K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김봉현의 전주라기보다는 굳이 말한다면 모든 사람의 전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보통 80년대나 90년대 범죄와의 전쟁할 때 말입니다. 사채업자 사기꾼이 앉아가지고 검사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딴 얘기 하잖아요. 전 말이죠. 검사님, 김봉현의 전주가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전주입니다. 뭐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다 돈 빌려주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요, 이 머리를 서류철로 두들겨 맞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두들겨 맞아요. 이거 어디서 소설을 쓰고 이 새끼가 이러면서 졸라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얘기를 기자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장회사 인수와 매각 자금을 상당 부분 빌려줬다. 검찰에 불려가는 이유도 그거다. 만약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 원인을 조사하잖나. 그럼 누가 인수했는지부터 살핀다. 결국 자금을 댄 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 자주 불려간다.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지가 이자놀이 한 거지. K씨는 현재 송사에 휘말린 코스닥 기업 디지털땡땡 및 불법 M&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위에 기사로 썼던 내용, 디지털땡땡의 경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한 번에 굴릴 수 있는 돈의 최대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많다, 정확히 말하긴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월간 조선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K씨가 언론에 한 줄 나가면 국세청이 탈탈 털러온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시장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규모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K씨가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최 회장이 과거 굴렸던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라고 하니까 시대가 다르다. 최 회장은 1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 10년 이후에 일을 했다. 그때보다 지금은 물가도 올랐고 그보다 적진 않을 거다. 나와 거래하는 전주도 상당한 금액을 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최 회장을 약간 디스합니다.
여기서 보통 겸손한 사람 같으면 개인 감정이 없다면 아유 거긴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이 새끼 이 K란 인간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또 있으니까 아이 그 양반하고는 다르다. 그 양반은 옛날 사람이고 내가 뭐 그보다는 말 굴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는 전주는 누굴 말하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건 말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내가 말해서 내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금 유치인 건가라고 물으니 우린 투자할 때 항상 전주들을 규합해서 들어간다. 명동 사채시장의 다른 이들은 100억 원을 규합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근데 나는 500억, 1000억 하는 돈도 1시간 안에 모은다. 규합은 몇 명이서 하나? 두세 사람만으로 1000억 원을 모은다. 그럼 도대체 그 두세 사람은 누군가? 그건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말한다. 그러니까 재벌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개인 재벌 이제 개인 사업가일 수도 있고 뭐 조폭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마약하는 인간이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사채시장 대부 자금 국관이라는 말은 맞다는 뜻인가? 이 K씨가 맞다는 얘기인가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검찰 인맥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특히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과 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라면서 K씨는 이때 다소 당황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상당히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었다. 대검찰청의 C검사와 E부장,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인사 등이다. 라고 이렇게 대버립니다. 바로. 이랬더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친분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게 맞다. 갑자기 형성된 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고위직이 됐다고 해서 딱히 단절하고 안 만나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무엇보다 돈이 가장 큰 힘인데 굳이 검사들과 친분을 쌓을 이유가 뭐 있겠나. 돈에 관해서 내가 이 바닥에서 대통령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소에는 지가 되게 겸손한 듯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이 내가 뭐 검사 그 양반들에게 뭐 할 거 뭐 있냐. 내가 돈이나 사채에서는 내가 대통령보다 더 센데라고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죠. 왜냐면 위에서는 난 별거 아니다. 난 그냥 착실한 사업가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밑에서는 굉장히 어둠의 거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검사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이 검사들을 만날 필요는 없다. 이 검사들에게 내가 로비한 적 없다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앞에서의 K씨의 워딩은 계속 딴 애들이 다 주도자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이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앞에서는 보호의 목표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검사들이 보호할 대상이 된 거죠. 그는 부장검사들의 고향, 출신학교 등을 줄줄 꿰고 있었다. 거의 다 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이러한 검찰 인맥이 작용했다고 의심하는 일도 있다. 그랬더니 나로서는 거리낄 게 없다.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본인이 무결점이라고 자부하나라고 물으니 그럼 검찰의 타깃 1호였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권의 유력 인사인 Y씨, 민주당 유력 인사인 Y씨나 친여 성향 언론인 J씨와 친하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더니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친여 성향 언론인은 아마 주진우 씨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진우. 여권 유력 인사 Y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임종석 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이. 왜냐하면 여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냥 유력 인사 Y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임종석 주진우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뭐 이재명 씨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씨 같으면 Y씨라고 안 쓰겠죠. L이라고 쓰든지 하지.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 명동 사채왕 최 회장과 어떤 년이 닿았는지 역시 궁금한 대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 회장은 2012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8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출소를 앞두고 있다. K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합니다. 최 회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K씨는 2000년대 초 경기여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다. 그때 모자란 자금을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인연이 시작이 됐다.
두 사람은 꽤나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 회장이 구속된 후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이 사채 시장에 돌았다. 최 회장이 구속된 틈을 타서 K씨가 자금을 마음대로 굴려 수감 중인 최 회장이 K씨를 벼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한 K씨의 말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최 회장이 굴렸던 돈이 상당히 크고 많았다. 그걸 내가 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들과 딸 게다가 형제도 많은데 그 돈을 나한테 맡긴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채업자가 가족 믿겠어요? 오히려 자기 밑에서 사업 배우던 동업자를 믿지? K씨에게 가장 최근에 최 회장 면회를 간 게 언제냐고 묻자 3년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만한 사이인 동시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마지막 면회가 3년 전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자 이렇게 반박합니다. 3년간 면회를 못 갔지만 그 사이사이에 최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다.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8년형 받고 계속 감옥에 계시는 사람한테 그 사이사이에 증인으로 나간다는 게 뭔 소리일까요? 증인이 별도로 피고를 만나면 나중에 재판에서 증언할 때 신빙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고자 면회를 삼갔던 것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8년 선고받고 지금 8년 동안 사는 사람인데 3년 전에 마지막 면회 가놓고서는 무슨 재판 얘기를 또 하고 앉았어요. 중간에 재판도 없는데. 하여튼 K씨는 아직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틀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고요. K씨는 김봉현씨 관련 주장과 관련해서 김봉현씨 측 법률 대리인은 2020년 12월 13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알려왔다는 겁니다. 김봉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K씨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김봉현이니까. 그래서 이제 K씨의 개인사에 대해서 월간 조선이 털기 시작했습니다. K씨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 모 여고에서 물리교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의 교직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K씨는 일하던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부정을 저지르는 걸 목격했다며 그의 불만을 품고 일종의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K씨는 정교조의 전신인 전국 참교육 실천연합 창립 멤버로 참여한 적이 있다. 기성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결국 1990년 초 교직을 떠났다.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사채업계에 발을 들여놨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리하면 K씨는 1950년대생이자 80년대 운동권 학번으로 현재 60대다. 즉 586 운동권 인생이다. 이날 K씨는 기사화할 수 없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주로 여권 인사들의 속사정이었다. 가깝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었다. 그의 우중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마지막 줄은 뭐냐면 K씨가 월간조선 기자한테 민주당 그 핵심 인물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누구 바람났고 뭐 누구는 뇌물을 얼마나 받아먹었고 뭐 또 누구는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고 있고 뭐 누구는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한 거예요. 이 자기의 뒤를 캐는 월간조선 기자한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야, 나 이만큼 많이 알고 중요한 취재원이니까 나에 대해서 기사를 웬만하면 쓰지 말든가 아니면 쓰려면 좀 좋게 써줘 라는 의미로 이렇게 털어놓은 거죠. 그 외엔 딴 건 없습니다. 지한테 득되면 안 털어놔요 이런 거. 근데 이걸 기자는 다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공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K씨 보호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아까 실명 얘기했는데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아까 이제 쭉 타례를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라임이 호남 출신 인물들 상대로 주로 로비 해온 것과 연관해서 직책을 참고했을 때 아까 말했던 인물들 대검찰청의 이제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K씨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 호남 라인이고 다 지금 이제 추미애 라인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앞서서 이 뉴비라는 이 검찰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이제 대검의 이땡땡 신땡땡이라는 소문이 벌써 검찰에는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벌써 소문 다 났다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그러면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거부터 털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무리 검사들이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은 한창 막
30억 정도 현찰로 꽂아주면은 2, 30억 현찰로 꽂아주고 막 계속 뒤를 스폰서처럼 봐주고 이러면은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 빼고는 안 들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검사 중에. 늘 이제 위를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내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받아요. 예를 들어 삼성권은 받을지 몰라도 심지어 삼성권도 안 받죠. 잘하면. 왜냐면 내가 앞으로 검찰총장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물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그냥 저기 내 목에 그 개목걸이 채워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툭하면 폭로한다 어쩐다 이딴 위협이나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내가.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집에 돈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거 필요 없죠 이런 돈. 내가 술값이 필요하면 내 돈 주고 사먹는다 이런 마인드니까. 근데 이제 20억 30억 꽂아준다고 그러면 검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종근이나 신성식 같은 사람들은 호남계로 분류돼가지고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현 정부 아니면 그 승진하기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지방검찰청에 뭐 차장검사나 지방검찰청장 좀 하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많이 올라가 봤자. 근데 지금 이 양반들 다 검사장급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탑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의 기사에 따르면 그 사채업자 K씨로부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데 대통령이 과연 이제 이런저런 보고들을 국정원이나 다른 비선 라인으로부터 안 받았겠냐고요. 대통령은 정보 소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포함해서 그 몇 군데 크로스 체크하는 비선 라인도 많고 또 이 아까 말했던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누가 누구한테 돈 매겼어요, 누가 누구한테 돈 받았어요, 뭐 추미애 싫어하는 사람, 추미애 좋아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 막 제보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중요한 어떤 저 정보 보고 드린다 그러면서 제보를 막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제보를 많이 해야 뭐 국정원장으로 꽂아주고 뭐로 꽂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언놈이 돈 받았다. 아직 언놈이 돈 받았다는 게 파악된 게 어느 놈까지 파악됐다라는 게 쫙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만약에 뭐 추미애 라인에 있는 이성윤 같은 애를 검찰총장으로 올렸을 경우에 걔는 지 밑에 있는 애들이 신성식이나 이런 저기 이종건 같은 애들이니까 얘들을 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라임이나 또는 옵티머스나 이런 사채업자 K씨가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 1, 2년은 그냥 묻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사건이 묻혀버리면 임기 말이나 다음 정권 때 이게 특검이나 이런 걸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간 조선도 아는데 야당인들 모르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터질 일이니 윤석열로 하여금 이거를 완전 종결시키지 않으면 또는 공수처를 동원해서 이 관련된 검사들을 싹 다 조지고 이 라임 사건을 완전히 끝내놓지 않으면 이 대통령까지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사위가 라임에게 얼마나 투자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건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대통령 사위가 있던 회사가 토탈 얼마인지 그게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그래 어디 가서 뭐 성접대 받고 돈이나 얻어먹 술이나 얻어먹었다 이게 그냥 이런 증언 하나도 나와버리면 대통령 사위가 그랬다는 증언이 나와버리면 그건 몇 프로 안 되더라도 성접대를 받아? 이렇게 되면 이제 작살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 건 자체를 갖다가 자기 컨트롤 하에 놓고 그 만기 칠람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든 윤석열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추미애는 내보내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 뇌물받은 인간들, 사실 이 추미애 라인에 붙어 있다는 인간들이 사실 추미애가 좋아서 추미애 라인에 붙은 게 아니고 윤석열이 추미애가 윤석열 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밑에 붙어가지고 이제 윤석열 험담을 같이 하면서 추미애 총애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왜 그럼 추미애 밑에 붙어서 윤석열 험담을 했겠냐고요. 윤석열 한동훈 특수팀 험담하면서 실제로 험담하면서 한 건 뭡니까? 그 여의도 그러니까 남부지검에 있던 저기 금융범죄특별수사단 소위 여의도 팀 얘들 갖다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해체시켜서 남부지검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수사 파트를 갖다가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목적 달성했고, 그래서 라임은 그 정도로 해서 수사를 막았고, 지금 라임은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옵티머스만 수사 잘 마무리하면 이 두 검사 양반은 이제 뭐 뇌물 받은 거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 같이 놀러 가면서 띵가띵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미애는 거기 놀아놨고, 뭐 추미애도 이건 몰랐겠습니까? 자기 정치한 거죠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결국에는 라임 옵티머스를 때려 막아 주느라고, 어떻게 때려 막아 주게 됐죠. 때려 막아 주느라고 윤석열 공격하느라고 자기 정치 하느라고 나라 꼬라지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